TV로 읽는 독서수다.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새학기 특집 시청자들과 함께 읽을 오늘의 책 삼국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세력은 점점 더 막강해진 조조. 유비와 손권이 결탁하지 못하게 손권에게 동맹을 맺자고 편지를 보내고 기병, 보병, 수병 모두 83만을 일으켜 100만이라고 거짓 소문을 낸다. 이런 소식을 들은 유비와 공명은 손권과 조조를 서로 싸우게 하여 우리가 이익을 취하자고 계책을 의논한다. 한편 조조의 편지를 받은 손권의 책사 노숙은 유비와 공명에게 찾아와 조조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공명에게 동호로 가서 손권을 만나 함께 대사를 논하자고 권했다. 손권을 만난 공명은 조조의 병력은 100만이 넘는데 조조와 힘을 겨룰 수 있다면 조조와 연을 끊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군사를 거두어 조조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장수 1000명을 늘어세우고 용처럼 범처럼 강하 땅을 삼키려 노리니 귀공은 어찌할 테요. 결국 손권은 공명의 말발에 설득당해 조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드디어 전쟁이 서막에 올랐다. 바람 하나로 100만 명을 무찌른 전투, 삼국지 최고의 하이라이트 전투인 적벽대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노숙은 공명과 함께 유현덕과 작별하였다. 그들은 배를 달려 강동 시상군으로 가는 중이다. 배가 언덕에 닿자 노숙은 공명을 관역에서 잠시 쉬게 한 다음 먼저 손권에게 갔다. 이때 손권은 문관과 무장들을 당상으로 모으고 의논하는 참이었는데 노숙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속히 불러들인다. 그대가 강하에 가서 상대의 내막을 알아보니 어떠합니까? 노숙은 대답한다. 어제 조조의 사자가 이 경문을 가지고 왔소. 노숙이 그 경문을 보니 형주와 양양 백성들은 바람을 따르는 풀처럼 귀순하였음이라. 이제 100만 대군과 씩씩한 장수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장차 장군과 강하에서 만나 사냥을 하고 유비를 무찌르고 땅을 똑같이 나누어 길이 우호를 맺고자 하노니 사세만 관망하지 말고 속히 답장을 주시오. 손권은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않다가 옷을 갈아입으러 나왔다. 노숙도 곧 손권의 뒤를 따라 나왔다. 손권은 따라오는 노숙의 뜻을 알고 손을 잡으며 묻는다. 그대 생각엔 어찌하면 좋겠소? 여러 사람의 말을 듣다가는 장군은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조에게 항복해도 괜찮지만 장군만은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조조에게 항복하면 고향이나 시골로 보내질 테니 그 지방 관리나 되면 살아갈 땅이 있지만 장군은 조조에게 항복하면 쫓겨날 곳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복하라며 권하는 것은 각기 자기 몸만 위하려는 수작입니다. 손권은 탄식한다. 그대가 큰 계책을 세우라고 하니 바로 내 뜻과 같소. 하늘이 그대를 나에게 주심이로다. 그러나 조조는 그 형세가 너무나 커서 우리로서는 대적하기 어려울까 걱정이요. 이번에 강하에 가서 제갈량을 데려왔으니 주공께서 직접 그에게 물어보시면 조조의 허실을 알 수 있으리다. 노숙은 공명을 데리고 막하로 갔다. 벌써 일반 문무관은 20여 명이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띠를 두르고 옷깃을 여미고 점잖이 앉아있다. 공명은 그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손님 자리에 나아가서 앉는다. 좌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묻는다. 이제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장수 1000명을 늘어세우고 용처럼 범처럼 강하 땅을 삼키려 누리니 귀공은 어찌할 테요? 공명은 유유히 대답한다. 나는 조조의 100만 대군을 한갓 개미떼로밖에 보지 않소. 내가 한번 손을 휘두르면 그들은 다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할 것이요. 노숙은 공명의 말을 듣고 곧 후당으로 들어가서 손권을 배웠다. 한편 주유는 수군을 훈련시키다가 조조가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에 집결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손권과 상의하려고 밤낮 없이 시상군으로 오는 중이었다. 그래서 사자가 파양으로 떠나기도 전에 주유가 먼저 당도했다.
노숙은 원래 주유와 가장 친한 사이였으므로 맨 먼저 나가서 영접하고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다 일러주었다. 주유는 말한다. 노숙은 근심 마시오. 내게 생각이 있으니. 주유는 다시 부중으로 가서 손권을 배웠다. 군사를 일으키는데 주공께서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십니까? 조조의 군사는 너무나 많은데다가 우리 군사는 너무나 적기 때문이라 그 외에는 아무 염려가 안 되노라. 주유는 웃는다. 그러실 줄 알고서 주공의 걱정을 풀어드리려 왔습니다. 저들 군사는 15, 16만 명에 불과하며 더구나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칠 대로 지칠 군사와 눈치만 보는 무리의 수요가 비록 많다지만 그런 따위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못 됩니다. 이튿날 주유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들이고 분부한다. 장차 싸울 일을 의논해야겠으니 공명을 초청해오라. 얼마 지나서 공명은 기별을 받고 흔쾌히 왔다. 각기 자리에 앉자 주유는 공명에게 묻는다. 우리는 머지않아 조조의 군사와 싸울 작정이요. 강물 위에서 서로 싸우자면 먼저 무슨 무기가 당장에 필요할까요? 공명은 대답한다. 큰 강 위에서 접전하자면 무엇보다도 화살이 제일 필요하오. 선생의 말씀이 바로 내 어리석은 생각과 같소이다. 그러나 지금 군중엔 화살이 매우 부족하니 수고롭지만 선생은 친히 감독해서 화살 10만 대만 만들어 우리를 도와주시오. 도독이 특히 부탁하는 일을 내 어찌 거절하리오. 화살 10만 대를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겠소? 열흘 안에 장만해주면 되는데 어떠시오? 조조의 군사가 오늘이라도 밀어닥칠 수 있는데 열흘까지 큰일을 망치고 말 것이오. 사흘이면 화살 10만 대를 갖다 드리지요. 공명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작별했다. 노숙이 주유에게 묻는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 아니겠소? 주유는 자신만만하다. 귀하는 곧 가서 그의 하는 짓을 염탐하고 돌아와 나에게 알려주시오. 노숙은 분부를 받고 공명을 찾아갔다. 나에게 배 20척만 빌려주되 배마다 군사 30명씩 태우고 푸른 무명배를 둘러 가리고 풀다발을 1000개씩 양쪽으로 쌓아두시오. 그러면 내가 그 배들을 잘 써서 사흘째 되는 날에 화살 10만 대를 어김없이 바치겠소. 노숙은 응낙하였지만 그러나 공명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노숙은 그날부터 사사로이 쾌속선 20척에 배마다 군사 30여 명씩을 태웠다. 배마다 포장을 둘러치고 배 양쪽에 풀다발을 잔뜩 쌓아 올렸다. 첫째 날은 아무 기별이 없었다. 둘째 날도 공명에게서는 아무 기별이 없었다. 3일째, 사흘째 되는 날 밤 2시 무렵이었다. 공명은 사람을 보내 은밀히 노숙을 자기 배로 초청했다. 노숙은 와서 묻는다. 귀공이 나를 부른 것은 무슨 뜻이오? 공명은 대답한다. 함께 화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요. 어디로 화살을 가지러 간단 말이오? 아무 말 마시오. 준비해둔 배 20척을 거느리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갑시다. 마침내 공명은 배 20척을 긴 쇠사슬로 서로 연결하게 하고 바로 북쪽 언덕을 향하여 일제히 나아간다. 이날 밤에 안개는 하늘을 뒤덮었다. 공명이 배를 재촉하여 나아가니 짙은 안개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날 밤 4시 때쯤이었다. 20척의 배들은 조조의 수채 가까이 이르렀다. 공명은 모든 배에 명령하여 뱃머리를 서쪽으로 뱃꼬리를 동쪽으로 들어 일자로 늘어세우고 일제히 북을 울리며 크게 함성을 지르도록 하였다. 와! 와! 노숙은 깜짝 놀란다. 아! 조조의 군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공명은 태연히 내가 생각건대 조조는 워낙 안개가 깊어서 감히 군사를 내보내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술이나 마시며 즐기다가 안개가 거치거든 돌아갑시다 하고 웃었다. 한편 조조의 수체에서는 갑자기 요란한 함성과 진동하는 북소리를 듣자 황망이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구한다. 조조는 보고를 듣자 안개가 짙게 끼어 강물도 보이지 않는 이때 적군이 호련히 들이닥쳤으니 반드시 사방에 매복한 적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속히 수군과 국노수를 모조리 동원하여 활을 쏘아 격퇴시켜라. 국노수 만여 명이 모조리 강변으로 몰려나와 안개에 쌓인 강 한복판을 향하여 마구 활을 쏘니 화살은 빗발치는 듯한다. 20여 척의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공명은 이번에는 모든 뱃머리를 동쪽으로, 뱃꼬리를 서쪽으로 돌려 대기하고 더욱 수채 가까이 다가간다. 날아오는 화살이 모조리 배에 들이박힌다. 동시에 군사들은 더욱 급히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른다. 아! 이윽고 해가 뜬다. 두리둥실.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공명은 배들을 거두어 급히 돌아가니 20척의 배의 양쪽에 높이 쌓여있는 풀다발에는 화살이 가득 꽂혀있어 마치 고슴도치 같은 괴물로 변하였다. 공명은 모든 배의 군사들에게 일제히 고함을 지르도록 명령을 내린다. 군사들은 각기 배 위에 나와서 소리를 지른다. 승상이 준 화살을 잘 받아가니 감사하노라. 조조의 군사들이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했을 때 공명의 배들은 급한 물길로 나와 가벼이 20여리 전방을 가고 있었다. 조조는 그 배들을 뒤쫓았으나 따르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였다. 한편 공명은 돌아오며 배 안에서 노숙에게 말한다. 배 한 척마다 꽂힌 화살만도 5, 6천씩은 되리니 강동은 반푼의 힘도 들이지 않고 이미 10만여 대의 화살을 얻었어. 내일이라도 그 화살로 조조군의 군사를 쏘면 매우 편리할 듯하오. 노숙은 주유에게 가서 공명이 화살 10만 대를 얻은 경위를 소상히 설명했다. 공명의 신기묘사는 내가 따를 수 없는 바로다. 잠시 뒤에 공명은 진영으로 주유를 찾아갔다. 주유는 장막에서 내려와 영접하고 칭송하며 부러워한다. 선생의 신인다운 계책은 사람을 감복하게 하셨소. 그런 조그만 속임수를 어찌 기이하다 할 것 있겠소. 주유는 공명을 장막으로 안내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청한다. 어제 주공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군사를 진격시키라는 재촉이 왔소. 그러나 아직 묘한 계책이 없으니 바라건대 선생은 지도해 주시오. 나는 원래 보잘것없는 제주뿐이니 어찌 묘한 계책이 있겠소. 내가 전번에 조조의 수체를 엿보았는데 그 엄격하고 정연함이 다 법도가 있어 등한히 공격할 바가 아니오. 그래서 한 계책을 생각해냈으나 과연 적절할지 어떨지 선생께서 결정을 지어주시오. 도독은 그 계책을 말하지 마시오. 각자 손바닥에 뜻한 바 계책을 써서 우리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주유는 반색을 하며 벼루와 붓을 가져오라고 하여 돌아앉아 먼저 손바닥에 쓰고 공명에게 붓을 넘겼다. 공명이 돌아앉아 쓴 뒤 각기 의자를 접근하고 서로 손바닥을 내밀어 펴 보인다. 두 사람은 상대의 것을 보자 함께 크게 웃는다. 주유의 손바닥에 적혀있는 글자도 불화자요. 공명의 손바닥에 역시 불화자가 적혀 있었다. 주유는 당부한다.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같으니 이젠 다시 의심할 것이 없어. 바라건대 이 일을 누설하지 마시오. 공명은 대답한다. 우리 양가의 공사를 어찌 누설할 리 있으리요. 조조가 2번이나 우리 계책에 걸려들었지만 우리의 이번 계책만은 방비하지 못할 것이니 이제부터 도덕은 마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좋소. 이리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주유와 공명은 작별했다. 그러니 모든 장수들도 이 일만은 알지 못했다. 주유는 산 위에 서서 조조의 수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로 나자빠지더니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는다. 그들은 황망히 송곤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의원을 불러 주유를 치료한다. 노숙은 주유가 병이 나서 누워있는 것을 보자 괴롭고 답답해서 공명을 찾아갔다. 도독이 갑자기 병이 났으니 큰일이오. 공명이 되묻는다. 귀공의 생각엔 어찌하면 좋겠소. 이건 조조의 복이며 우리 강동의 불행이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주유의 병은 이 제갈량이 능히 고칠 수 있어. 노숙은 주유의 병을 봐달라 간청하고 공명을 장막 안으로 데려갔다. 노숙이 먼저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주유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 노숙이 묻는다. 병세가 좀 어떠하시오? 주유가 대답한다. 배가 쑤시듯 아프고 가끔 정신이 흐릿하오. 구역질이 나서 약이 넘어가질 않는구려. 조금 전에 공명에게 갔는데 도둑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기에 지금 장막 밖에 데리고 왔소. 들어오라고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소?
주유는 공명을 안내하도록 하고 좌우의 부축을 받아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공명이 들어와서 말한다. 아마 도독은 마음속에 무슨 울적한 생각이라도 있으신가 보. 주유는 공명이 이미 자기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수작을 건다. 기운을 순조롭게 하려면 무슨 약을 써야 할까요? 공명이 붓과 종이를 갖다 달라고 하더니 좌우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비밀히 16자를 쓴다. 조조를 격파하려면 불로써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모든 준비는 됐으나 다만 동쪽 바람이 없구려. 이것이 바로 도독의 병의 근원이요. 선생이 이미 내 병의 근원을 알았으니 앞으로 무슨 약을 써서 고치리오. 일이 위급하니 바라건대 어서 가르쳐 주시오. 공명이 말한다. 11월 20일 갑자날에 바람을 빌어 22일 병인날에 바람이 멎도록 하면 어떻겠소? 주인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명령을 내린다. 씩씩한 군사 500명을 뽑아 남병산으로 보내어 단을 쌓게 하여라. 다시 120명을 뽑아 길을 잡혀 단을 지키게 하고 영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공명은 11월 20일 갑자날 목욕 재개하고 도의를 입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칠성단 앞에 이르렀다. 주유는 정보, 노숙 등 일반 군관을 불러 각기 장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남풍이 일어나거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라. 이날은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으로 접어들었다. 하늘은 맑아서 바람 한 점 일어나지 않는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한다. 공명의 말이 맞지 않도다. 한겨울에 어찌 동남풍을 얻겠소? 내 생각으로도 공명의 말이 틀림없을 것 같소. 밤 삼경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난다. 보라, 깃발이 일제히 서북쪽을 향하여 나무낀다. 삽시간에 동남풍이 크게 일어나 휩쓸듯이 불어제친다. 한편 조조는 바람을 쐬며 크게 웃으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참이었다. 저편 강남 쪽에서 한 무리의 돛담배가 은은히 바람에 밀리듯 다가온다. 조조는 웃으며 말한다. 항복하는 배가 오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도우심이로다. 배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정욱이 한참 바라보다가 조조에게 고한다. 앞만 봐도 오는 배들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수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슨 증거라도 있는가? 곡식을 실은 배라면 그 무게가 무거워서 배가 꾸물거릴 텐데 지금 가벼이 떠서 속히 오는 걸 보니 수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는 동남풍이 몹시 부니 만일 그들이 흉측한 뜻을 품었다면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조조는 그제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외친다. 누가 가서 저 배들을 정지시킬 테냐?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소리가 핑 울리더니 앞서가던 배들이 일제히 불을 내지른다. 불은 억센 바람을 따르고 바람은 강한 불길을 도우니 쏜살같이 달리는 배들을 따라 연기가 하늘에 가득 퍼진다. 이렇듯 화선 20척이 불을 내지르며 앞을 다투어 조조의 수채 안으로 들이닥치니 수채 안에 있던 조조의 배들은 순식간에 모두 불이 붙는다. 조조의 배들은 모두 다 쇠고리로 서로 단단히 비끌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각기 흩어져 달아날 수도 없었다. 조조는 형세가 매우 급한 것을 알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때 장효가 조그만 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장효가 조조를 부축해서 조그만 배로 옮겨 태우려 하는데 이미 큰 배들은 불이 번질 대로 번져 타오른다. 10여 명의 군사와 장효는 위기 일발의 찰나에 겨우 조조를 구출하여 호위하고 나는 듯이 언덕으로 달아난다. 엄청난 전투와 재력이 가득한 삼국지 유비, 조조, 손권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화요일 밤 8시 10분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이어집니다.